자,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시즌 10 135화와 136화에서 만들었던 영상의 후속 내용인데, 제가 영상을 비공개로 만들 때는 영상에서 심각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비공개 영상으로 만들고요.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영상으로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의 시대에 뭔가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심각한 그런 악플이라든가 심각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채널 만드는 사람 막 공격하고 막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얘기를 안 하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댓글창도 공개 방송은 다 막아놨죠.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좀 가벼운 얘기를 할 거라서 공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난번 제가 시즌 10 135화 136화에서 이제 뉴로 인포메틱스라고 하죠. 뇌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자료들이 이제 한국 중심적으로 편향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뷰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오면은 이제 인생이 잘 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논문이나 정보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분이 후속 질문을 하셨어요. 자, 뉴로 인포메틱스에는 크게 첫 번째, 신경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뇌의 기능과 구조 연구하여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분야가. 자, 이게 1번입니다. 주로 사기업 채용. 자, 2번, 뇌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뇌 질환 조기 진단 및 치료법 개발, 주로 병원에서 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고수님께서 영상에서 강조해 주신 분야는 뇌 구조 영상 자체를 연구하여 딥러닝에 적용하는 분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1, 2번 둘 다 고수님이 강조하시는 인공지능의 끝판왕인 뉴로사이언스 플러스 인공지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이제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인공지능의 끝판왕은 결국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고 잘하려면은 그것이 보여주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백그라운드를 지배하고 있는 그 근본 사상을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뭔가? 자,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 근데 과거의 인간은 그래서 이제 노예제를 했었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인을 부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았던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자기가 할 빨래도 시키고 음식도 시키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로봇, 그렇죠? 혹시 바느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에서 제 계급장 처음에 훈련소 갔는데 바늘을 하나 주면서 그거를 이제 바느질 하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 뭐 바늘 잘 해본 것도 아니고 한 30분 낑낑거리면서 겨우 바느질 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 받고 그 부대 안에 있는 그 오버로크 해주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가져갔더니 한 5초 만에 하는 거예요. 그 재봉틀로. 이렇게 도구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노예를 만드는 거죠. 그럼 최고의 노예는 뭐냐면, 사실 인간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고하는 인간의 생각을 이해하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봇 기술의 끝판왕은 휴머노이드예요. 인간처럼 두 다리, 두 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얼굴, 눈, 코, 입 달리고, 나중에는 피부도 정말 사람처럼 살색으로 되겠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제 팔 때 마트 가면은 이제 인종별로 팔겠죠. 흑인 인종, 백인 인종, 동양인 인종 이렇게 팔겠죠.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인간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게 뭔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그런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란 거의 시작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뇌 구조,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인간의 뇌에서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고 거기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이론 자체를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코딩을 한 거예요. 컴퓨터에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한 거예요. 인간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인간의 뇌를 베끼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계시다 보면은 이 근본 원인이 잘 안 보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일단 기술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테크뉴스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안 되는 게 테크뉴스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기업을 홍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하는 수준에서만 홍보가 나가고 또한 한국 대중들도 그렇게 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인문계 출신 기자들이 적당히 써도 조회수가 나와요. 그 조회수를 먹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국뽕으로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사실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건데 한국이 그런 거를 할 기술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잘하는 그런 싸구려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자꾸 집중해서 언론이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테크뉴스들이. 그러니까 한국 뉴스로 한국에서 한글로 인공지능을 자꾸 검색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싸구려 기술, 하위 기술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최상의 기술을 보려면 이제 영어로 미국에서 뭘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미국 쪽에서 계속 인공지능 쪽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엔 뇌과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뇌를 이해하는 게 인공지능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빠른 뇌, 그러니까 사람도 머리가 보면 똑똑하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더해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 2, 3분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1부터 10까지 더해봐 하면은 바로 1초 만에 55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이랑 10이랑 더하면 11이죠. 그거 5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빨리빨리 돌아가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일반적인 CPU를 사용하지 않고 GPU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GPU가 멀티코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CPU에는 코어가 요즘 나오는 건 한 10개 정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GPU에는 코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000개 코어, 2000개 코어 막 이렇게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PU를 사용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에게 유리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오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갈 겁니다. 양자 인공지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리콘으로 CPU에 하느냐, 실리콘으로 GPU에 하느냐, 이제 양자 컴퓨터 칩으로 하느냐, 이건 이제 그 하드웨어를 빨리 하는 기술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 원리는 인간의 뇌에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을 베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빠르게 하는 기술은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니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 더 빨라질 거고, 하지만 이 인간처럼 사고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그 방식 자체를 베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공지능의 기술의 끝에는 결국엔 인간의 뇌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 이제 그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1번이랑 2번이랑 차이가 뭐냐면, 종이를 한 장 꺼내셔가지고 그 피라미드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어떤 시스템을 총괄하는 개발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이 피라미드의 밑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런 연구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은 뇌과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1번이 아니라 1번,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또 다양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뇌에는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연구를 하냐면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고 그 정보가 뇌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님이 보지 않은 또 3번 연구가 있고 4번 연구가 있고 5번 연구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연구들이 다 보면은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 시스템의 총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것. 하지만 이제 그 피라미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뉴로인포메틱스에 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모든 연구들의 그 위에는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이 연구라는 이 피라미드 먹이사슬의 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님이 이제 이 연구 피라미드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모든 것들이 다 총합되고 통괄해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서 그거를 연구를 리드해가는 그런 입장에 있겠죠. 그런 연구소장 그런 사람의 연구 디렉터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해서 끌고 가는 거고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라는 게 어떤 게 진행되냐면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잖아요. 그럼 교수가 돼서 이제 한 20년, 30년 막 경력 쌓으면서 세계적인 이런 학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미국의 경우 이제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큰 어떤 연구를 총괄하는 과학재단 같은데 디렉터로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 보면은 교수 생활 한 20-30년 하고 논문도 정말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뭘 하냐면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를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그랜트라고 해서 연구비를 각 대학에 할당해 주는 거예요. 어디는 뭘 하고 어디는 뭘 하고. 그런데 그걸 할 때 이제 각 대학 교수들이 나는 뭘 하겠다라고 이제 그랜트에서 연구 뭐 할지 그 내용을 이제 서머리를 해서 보내면은 이제 과학기술 총괄하는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어프로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목표예요.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거. 근데 이 피라미드의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겠죠. 이거 뇌의 기능을 구조를 연구해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분야지만 또 뇌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뇌 질환 조기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장르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돼서 결국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지는 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뭐가 더 재미있고 좋을까. 그런데 결국 그 꽃 끝에는 하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님이 이제 뭘 하고 싶은지는 이제 님이 이제 잘 정하시고 님이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를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의 기능과 구조를 연구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분야는 이제 사기업에서 많이 채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실리콘밸리의 AI 회사들이 이제 뇌의 기능을 본떠서 이런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분야는 이제 뇌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뇌 질환 조기 진단 및 치료법 개발. 그것도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서 본인이 일하고 싶은지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끝에 이 모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의 조직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님이 이제 하위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님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거는 님의 성향이랑 좀 보시면 돼요. 제가 성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기업,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를 해볼게요. 미국의 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을. 그리고 뭐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다면 승진이란 게 이렇게 팍팍 돼요. 그러니까 보상이 대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리콘밸리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박사 학위를 마친 사람이 미국 대기업, 특히 실리콘밸리를 가는 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전국의 대기업이 있거든요. 대기업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미국 박사과정 트렌드는 뭐냐면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요. 돈을 많이 줘서 그래요. 돈을. 반면에 한국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들이 교수가 되려고 하죠. 근데 사실 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직군 중에서 연봉이 매우 낮은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럼 한국에서는 왜 교수가 인기냐면은 그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는 학문을 많이 갈고 닦은 사람은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는 문화가 있고 그 사람이 설사 가난하게 산다 해도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특히 어르신들 잘 보면 가난하고 막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 좀 무시하는 게 있죠. 근데 가난하다 하더라도 선생님이다, 교수님이다, 학자다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게 있어요. 이게 유교 문화거든요. 학문을 숭상하는 문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유교 문화 때문에 교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이. 박사 마치면 교수하는 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교수의 삶은 되게 가난한 삶이에요. 교수의 연봉은 굉장히 낮습니다. 교수 연봉은 한국에서 학부 나오고 좀 좋은 전공 받아가지고 뭐 과장급 이상 올라가면 그 정도 받은 연봉보다 교수 연봉이 작아요. 그러니까 교수는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 금전적으로 보면은 진짜 가난하고 보상을 못 받는 직업인데 유교 문화 때문에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유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를 보상을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공학 박사 학위 출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잡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기본 시작이 과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 미국의 트렌드가 보면은 박사학위 마치고 이제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 연봉이 15만 불부터 시작합니다. 박사학위 간 마친 학생들한테. 근데 실리콘밸리는 연봉만 있는 게 아니죠. 스탁 옵션이 있기 때문에 스탁 옵션 다 하면은 아마 20만 불 훌쩍 넘어갈 겁니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실리콘밸리에 박사를 마치고 이제 잡을 잡으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교수를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사기업에 가면은 가장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아시겠죠? 돈. 자, 그다음 두 번째 병원에서 일하는 거를 얘기해 볼게요. 병원은 돈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왜 병원이 돈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냐면 사실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돈 많이 버는 건 다 의사고요. 나머지 간호사나 병원에서 일하는 뭐 엔지니어, 병원에서 일하는 기술자는 그냥 일반 회사 연봉 수준을 줘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연봉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실리콘밸리 대비 한 70% 정도의 80% 정도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면 뭐가 좋냐면 병원이란 거는 사실 누군가의 아픔을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이 세상에는 늙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인간의 몸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은 늘 있습니다. 돈이 늘 꾸준하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면은 업앤다운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서 모 회사가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텍스트 기반으로 사람처럼 질문해서 응답을 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주요 이제 프로덕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갑자기 사람들이 스탁 옵션을 받아가지고 막 내 연봉이 원래는 뭐 한 15만 불이었는데 스탁 옵션 받아가지고 막 25만 불이 되고 30만 불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갑자기 막 떼부자가 돼요, 직원들이. 그런데 사장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보다 예를 들면 눈에다 끼는 가상현실 뭐 스마트 글라스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인공지능이 뭘 보여주는 걸 만들자 했는데, 사람들이 막상 이게 불편해가지고 눈에다 끼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피로를 호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고 그냥 가벼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걸 선호한다.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 회사가 대량 해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망한 거야. 그러니까 기업은 업앤다운이 심하지만 연봉이 확실하고 그런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업에서도 능력이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우리 회사 망하면 다른 회사 가면 돼요. 솔직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렇게 충성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일 당장 이 회사에서 잘려도 저는 다른 뭐 실리콘밸리 더 좋은 회사 갈 준비가 돼 있고 금방 돼요. 저는 한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 항상 회사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랄까,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해서 막 기업이 싫다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이 이제 평타이고 경쟁 사회에서 막 자기가 그 꼭대기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안 잘리는 직장, 연봉이 작아도 안 잘리는 직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쪽이다 그러면은 병원인 이런 데 괜찮아요. 병원에는 해고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해고가 잘 일어나지 않냐면 환자가 줄어들 일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와도 사람들이 아픈데 병원을 안 가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치과에 가야 되고 이빨이 막 썩고 있는데 지금 경기 안 좋다고 돈 아끼진 않거든요. 내 발가락이 썩고 있는데 경기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아끼진 않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노트북 업그레이드하고 뭐 자동차 바꾸는 거 이런 건 사람들이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은 업앤다운 있어요. 경기에 따라서. 근데 병원에서 일하는 거는 연봉은 좀 작은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꾸준하게 돈은 조금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면 병원에서 일하는 게 좋고, 나는 약간 인생은 풀베팅이다. 나는 최대한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사기업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뇌 질환 조기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은 병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업에서도 합니다. 왜냐면 이 기술을 병원에다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모 인공지능 회사는 이 병원 바로 옆에다가 항상 건물을 짓고 병원에서 오는 데이터를 막 분석해가지고 병원에다가 그런 분석 기기를 만들어서 파는 인공지능 회사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도 사기업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딥러닝 같은 거를 연구하는 대학병원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로 사기업에서 하긴 하는데 저거를 하는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도 주로 병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거를 하는 사기업이 있어요. 사기업에서 개발해서 병원에서 팔기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스타일로 돈을 벌고 싶은가의 문제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업은 약간 풀 베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연봉이 있고 스탁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연봉만 치면은 제가 딱히 실리콘밸리라고 기대할 건 없어요.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는요,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에 비해서 한 연봉을 1년에 한 3만 불 정도 더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미국 중부 지역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실리콘밸리로 뭐 이직을 하게 되면은 미국 중부 지역에서 받던 연봉 인상이 없다고 치면은, 그러면 미국 중부 지역에서 받던 연봉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3만 불 정도 얹어가지고 실리콘밸리에 더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 가는 게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죠. 나 이사 가고 싶지 않고 지금 미국 중부 지역에서 난 잘 살고 있고 뭐 아이들도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나를 영입하려면 3만 불 더 주면은 똑같은 거니까 나한테 뭐 지금 그 연봉에서 뭐 5만 불은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이제 실리콘밸리는 사실 연봉 5만 불 더 받는 거가 뭐 사실 큰 메리트는 아니에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스탁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요, 보너스를 주식으로 줍니다. 주식으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택 기업이라서 주식이 막 장난 아니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인공지능 회사가 1년에 주식이 10배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봐봐요. 그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스탁 옵션으로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어치,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주기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입사할 때 그 연봉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주식을 얼마나 줄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씩 1년에 매년 주기로 하는 스탁옵션 받았다고 쳐봐요. 그게 들어갔어요. 나는 이제 내 연봉 플러스 1년마다 3천만 원어치의 주식이 꽂히겠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스탁옵션이라는 게 3천만 원 어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입사 당시를 기준으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을 계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회사 주식 하나에 이제 얼마라고 치면은 그게 몇 주인지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백 주를 매년 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에 3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준다라고 적히는 게 아니라 몇백 주의 주식을 매년 준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올해 그 주식 10배가 오르는 회사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그러면 그 사람은 스탁옵션으로 3천만 원 받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해 3억이 꽂히는 거예요. 기절하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업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은 이제 그런다기보다는 병원은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꾸준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보면은 병원은 막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관찰해 보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들이 좀 많아요.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직종보다 꾸준한 걸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꾸준하게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 병원을 막 20년 30년 다니신 할머니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다니는 거죠. 꾸준히.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돈 자체는 이제 조금 사기업 대비 적은데 거의 잘리는 일이 거의 없이 꾸준히 갑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갑자기 재정 위기가 올 일은 없어요. 별로. 아픈 사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장이라고 하죠. 병원장들도 뭐 의사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대량 해고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병원비를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의료 혜택이 일반 직종보다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뭘 할지는 이제 본인 성향을 보고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박사 때 전공이 컴퓨터와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 플러스 이제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취업도 저도 고려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안정적이지만 돈 별로 못 버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교수를 안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잡의 범위 중에서 연봉이 매우 낮은 직군에 속합니다. 교수는 사실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난이라는 거는 자신의 학위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직군 중에서 가난한 건데, 한국에서는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박사 공부하려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수가 가난한 길을 걷는다는 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그냥 학부 때 교수님 보면 멋있고 학생들 앞에서 가리키니까 멋져 보이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박사학위 정도 있고 교수면은 뭐 돈 괜찮게 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까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수 연봉이 매우 낮습니다. 실례로 뭐 지금 이게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 얘기라는 걸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있거든요. 같은 형님이 같은 그 분야에서 한국인 유학생 형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기업에 가기로 결정하고 이 형님은 이제 교수가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 같은 경우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의 교수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랑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미국에서 서로 연봉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뭐 한국인이고 저랑 친한 형님이었기 때문에 형님이 저한테 자기 연봉 얼마 받는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으로 교수 임용이 됐는데 신임 교수죠. 그런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조교수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한 7년 정도 열심히 해서 테뉴어를 따고 정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어시스턴트 프로세서, 즉 조교수로 임용되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봉 9만 불이어서 난 너무 놀랐다고. 9만 불이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연봉 9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석사 정도 따고 신입으로 대기업 들어가면 받는 게 9만 불이거든요. 근데 그 형은 박사를 했단 말이에요. 석사학위 소지자들보다 한 적어도 4년은 더 공부하고 포닥도 한 3년 했어요. 교수 하려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7년을 더 공부했는데 석사학위 소지자랑 연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연봉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수 연봉이 굉장히 낮고, 그럼 박사학위 소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기업을 가면은 미국 대기업에서 뭐 13만 5천 불 정도 연봉 불렀던 시절이고, 13만 5천 불 연봉 플러스 스탁 옵션 주니까 그게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교수로 가신 형님은 제가 아직도 가끔 연락하는데 굉장히 교수 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사실 그 정도 연봉이면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박사 친구들은 지금 뭐 실리콘밸리 간 친구들은 지금 연봉이 막 거의 막 뭐 30만 불, 40만 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본인은 그 교수 연봉은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딱히 뭐 지금 뭐 그 형님 같은 경우는 뭐 10만 불대 초반 받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가 연봉이 작아요. 연봉이 작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수의 장점이 있죠. 뭐냐면 기업에서 이제 연구 디렉터가, 즉 연구소장 같은 사람이 목표한 것을 그 밑에 사람들이 쭉 이루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는 그 연구실에서 랩에서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학생들을 시켜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임 교수라 하더라도 마치 대기업의 임원이 된
된 듯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연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 보통 성향이 어떠냐면은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돈 별로 관심 없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누구에게 터치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수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보통 성격이 되게 안 좋은 사람들,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교수가 됩니다. 왜냐면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거는 이제 직장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과장으로 입사했는데 뭐 상무님이나 전무님이 다다음 주까지 이 연구 해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고, 성격상 남에게 굽신굽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격 까탈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맨날 사람들이랑 싸우고 상사랑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교수를 합니다. 교수하면은 자기 랩에서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틀어박혀서 혼자 교수 방문 잠그고 혼자 막 이렇게 책 보고 논문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간관계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교수죠. 그래서 교수를 많이 하는 거고, 아시겠죠? 미국은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사기업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볼 적엔 그래요. 해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굉장히 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소위 말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